금융론은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 한 문제, 요거 한 문제요. 반상이 안 끝났어요? 끝나신 거죠? 40분 되면 다 끝낼게요. 40분 되면. 여기서 한 문제. 요놈에서는 맨 첫 번째는 대출 총액, 대출 가능액이요. 대출 총액 구하는 문제. 그러니까 여기는 첫 번째가 LTV, 요거하고 두 번째는 DTI. 요거에서 얼마 붙습니까? 이게 가장 1순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융의 종류. 그래서 금융의 종류는 크게 봤었을 때 수요자 금융, 공급자 금융 있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직접 금융, 간접 금융 구별하시는 문제. 그래서 여기는 직접 금융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간접 금융 요 두 가지만 구별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분금융하고 부채금융. 우리 지분금융이 있었죠? 이거하고 부채금융. 요 세 개만 아시죠? 나머지 다 버리면 되죠. 요 세 가지만. 요게 한 문제입니다. 근데 요게 대부분 나왔었고 요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셋 중에 하나인데 요게 가장 먼저. 여기에 오늘 드리는 그 프린트본에 1번, 2번이 지금 그 문제입니다. 1, 2번 문제가. 우리 좋아하는 산수 문제 나왔죠? 아시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당 상환. 저당하고 상환. 여기서 문제가 하나면 두 개. 일반적으로 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당 얘기는 고정금리, 변동금리. 구별하시는 거. 여기 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는 금리에 대해서. 고정금리 하면은 인플레 위험을 당하기 쉽다. 그 다음에 조기 상환은 언제 일어나는가. 그거 따지는 문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기는 인플레 위험이요. 요 인플레 위험에 대해서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따지는 문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기 상환은 언제 일어나는가. 조기 상환은 지금 금리가 오를 때 떨어질 때 실제보다는 낮았을 때게. 그래서 조기 상환 문제. 그래 요 두 가지를 이제 딴지를 겁니다. 요거고요. 둘 중에 하나. 첫 번째가 여기 한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상환에서는 갚을 때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그게 무슨 말이고 한 달에 최대 얼마 내는가. 그죠? 그래서 여기는 상환 금액 따지는 문제. 그래서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 세 개 비교하는 문제. 여기 한 문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문제 나와요. 여기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동화제도, MBS요. 여기요. 유동화제도. 요거 따지는 문제. 그래서 여기 MBS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종류 따지는 문제. MBB, MPTS, MPTB, CMO 중 네 가지. 발발발, 투투투, 발투발투 그거. 그게 가장 골자.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새로운 자금 조달. 여기서 나오는 게 신디케이션. 요거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PF 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었죠? PF요. 요거. 그 다음 하나 더 자면 세 번째가 리치요. 요렇게 묶어서 한 문제. 여기 한 문제. 그래서 도합 네 문제가 골자입니다. 많으면 다섯 문제까지. 이게 보통 네 개 나온다고 보시면 괜찮아요. 네 개 아니면 다섯 개 나오니까. 그래서 산수 문제는 여기서 산수 문제 나올 거고. 이게 전체예요. 자, 그럼 맨 처음에는 그 보니까 금융이 뭡니다. 읽어보세요. 금융이란 말은 자금 융통의 약자. 돈 필요한 사람이 돈 많은 사람 돈을 빌려서 왔다 갔다 갚는 거. 자금 융통.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필요한가? 시간적 갭. 돈이 내가 모이는 시점하고 돈이 나가는 시점 일치가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은 거기 맨 밑에 금융의 의의가 나왔는데 보시면은 니은번 찍습니다. 금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잉여번호 자금을 필요한 주부분을 그 다음에 서로 자금 조달해 주는 거. 자금 조달. 자금 융통을 합쳐서 금융. 뜻이.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금융이 뭡니까? 이건 안 물어볼 거니까 이제 다 뺍니다. 대신 하나만 기억하시자면 거기 목적은 좀 일단 이해하자고요. 돈이 모이는 시점하고 나가는 시점 일치가 되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현금의 불일치.
돈이 모이는 시점하고 나가는 수수되는 시점이 괴리, 일치가 안 되니까 지금 100억 가지고 100억 주면 되는 100억이 안 모이니까 먼저 주고 빌려서 메꾸고 그럼 나중에 시간 가서 메꾸면 되겠죠. 그래서 자금의 불일치 때문에. 그래서 볼까요? 부동산이란 분류, 오른쪽에 직접 간접, 요거 하나 먼저. 첫 번째 뭐 나왔습니까? 지금 요거부터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놈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렇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금융 총론 얘기만 지금 할 건데 제일 먼저 요거 나오고 그다음에 요렇게 세 가지만 오늘 이제 이번 시간은 세 가지만 하자고요. 그래서 금융의 종류는 금융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 맞겠죠? 토지하고 건물이 있겠죠? 어디가 더 먼저? 건물이 대부분. 그래서 부동산은 대부분 주택금융을 말합니다. 대종이. 맞죠? 그 중에서는 종류가 두 가지 있는데 집을 살 사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수요자 금융. 그죠? 집을 사거나 고칠 때. 이걸 다른 말로 소비금융.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요? 저당대부. 소비금융, 저당대부. 맞죠? 그래서 수요자 금융 아니면 또는 그 다음에 또는 저당대부요. 또는 저당대출. 똑같은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엔 집 지을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공급자 금융. 이거는 뭐라고 하죠? 개발금융, 건축대부. 그래서 여기는 소비금융이 아니라 개발금융이요. 그 다음 또는 다른 말로 이번엔 건축대부. 건축대출요. 일단 요렇게요.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소비금융은 일반적으로 장기, 저리, 20을.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기죠. 시간이 좀 길죠. 그래서 짧게는 10년에서 30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장기. 그에 비해서 공급자 보면은 건설 기간 동안 때는 단기적입니다. 그래서 장기란 말 다른 말로 반영구적 저당. 그러면 단기란 말은 한시적 저당, 일시적 저당.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기간이 짭딱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저리, 담보가 있으니까. 여기는 고리,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쌉니다. 됐죠? 그 다음 우리가 빌릴 때 어떻게 일시불로 지급받죠? 일시불 지급. 우리 은행에서 돈 빌릴 때 한꺼번에 주는 거 맞죠? 자, 5억 빌렸습니다. 한 달에 할부로 끊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5억 주니까 일시불 지급. 근데 밑에 쪽은요? 분할 지급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요거는 우리가 좀 이해가 쉬운데 요거는 이해가 조금 어려우시죠? 왜? 안 해봤으니까. 근데 요거 해서 하면 나중에 중개받을 때 요거 하세요. 땅 사가지고 개발해서 1년에 한 2건씩만 합시다. 미안해요. 분기별로 한 건씩만 합시다. 그럼 못 남아도 몇 억씩 남을 거니까. 그거 하면은 우리 이제 중에서 공부했던 거 엄청 잘했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거 한번 해보시면. 근데 여기는 분할지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정에 따라서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이렇게 분할을 지급한대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데 밑에는 우리가 한 번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얼른 감이 안 와요, 사실은. 혹시 5천억 빌려서 건물 지어서 팔아보신 분? 너무 5천억 큰가요? 500억. 여기는 분할지급이요. 갚을 때는요, 분할 상환. 우리가 갚을 때는 어쩌면 조금씩 갚으니까 분할 상환 맞죠? 여기는요, 일시불 상환. 요것만. 여기까지는 아직 의미가 없습니다. 일시불 상환 되고요. 요렇게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눠봅시다. 요렇게. 그래서 요걸 하자면 왼쪽을 정하자니까 민간금융. 그러니까 주로 주체로 누가 합니까? 민간금융에서 시중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런 식으로. 여기는 민간금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체가 어쩌니까 민간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가 있냐면 정부에서 하는 게 또 있을 수도 있죠. 정부에서 하는 거. 그죠? 그래서 국민주택기금. 여기는 정부에서 하는 게 국민주택기금이 있습니다. 여기도 밑에 똑같이 있고요. 그러니까 누가 하냐면은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공공금융.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법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제도권금융. 이 두 가지는 제도권금융. 이거 그리실 필요 없어요. 요약집이 다 적어져 있으니까. 확인하려고 지금 쓰시고 계시는 거죠? 이제는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쓰는 게 좋다. 쓰시와요. 제도권금융. 이거는 간접금융. 직접금융이 아니라 여기는 간접금융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요거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뒤에가 뭐가 있겠습니까? 비제도권이 있고 직접금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보조금. 여기요. 그 다음에 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전세금. 보조금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전세금이요.
여기 같으면 보조금. 공급자한테 보조금 줍니까 안 줍니까? 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계약금, 또 중도금, 여기까지요. 근데 잔금은 여기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하지 않습니다. 일단 세 가지만. 그래서 이거는 비제도권 금융. 비제도권 금융 그렇게 말해요. 여기는 직접 금융. 그러니까 지금 요지는 요 두 가지 지금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앞뒤 이거는 절대로 물어볼 게 없어요. 거의 다 아니까. 그래서 이 간접과 지금 차이점이 뭐냐면은 여기는 은행이라는 게 어쩌니까 자, 은행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여기 갑이라는 사람, A라는 사람 있고 B라는 사람 있다가 가져가자고요. 그럼 항상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여기다 예금을 했습니다. 이쪽으로요. 그럼 은행에서 누군가를 빌려주겠죠. 이 곡선을 만다는 얘기는 가는 방향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은행에다가 여유 있어서 100억 예금했습니다. 그럼 내 돈 100억이 갑돌이한테 홍길동이한테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또 그 사람 나한테 돈 갚으면 이렇게 어쩝니까? 그래서 갚아올 거 아닙니까? 내 돈이 누구한테 온 거다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은행은 필수기관 반드시 써야지. 다이렉트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뜻. 이걸 제도공금이라고 그래요. 이걸 간접금융, 다이렉트 아니라 인다이렉트요. 반드시 거쳐가야 되니까. 그래서 은행은 반드시 필요하죠.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면 반대요. 여기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은행 있다 가정합시다. 얘가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다이렉트로 어쩝니까? 이게 은행 없어.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될 수 있죠. 은행이 없어도 돼요. 보조금 줍니다. 5월 말에 세금 신고하셨죠? 그러면 환급 받은 분 계시죠? 그러면 일일이 어쩝니까? 찾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정부에 세금을 환급할 때 10만 원 누구한테 줍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주다 정확하게 그 돈을 알고 줍니까? 모르고 줍니까? 그러면 세무공무원 직접 와서 저한테 줘야 되는데 복잡하니까 구자로 다 넣어주는 겁니다. 생활보호법에 따라서 생활보호금 줄 수도 있죠. 그럼 누구한테 정확히 알고 줍니까? 모르고 줍니까? 알고 주는 거. 그런데 이게 바로 다이렉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복잡하니까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에 직선이 됐다는 얘기는 돈이 가는 걸 안다 모른다? 안다는 얘기. 여기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대출 나오면 전부 다 이쪽입니다. 전세금 대출은 간접금이요. 전세금 자체는 직접금이요. 무슨 대출 나오면 전부 다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은 거기에 이름 안 써져 있죠. 근데 얘가 전세금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서울가에 있대요. 그러면 오늘 어쩌니까 전세금 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돈 들고 KTX 타고 갑시다. 이 더운 여름에 불러봐. 돈 넣어주면 어쩌니까 쭉 따라가는데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송금하는 것은 100% 이쪽 얘기.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100만 원 보냅니다. 그럼 내 돈 100만 원 어디로 간다 압니까 모릅니까? 그건 직접금융. 대신에 은행을 왜 씁니까? 편리하니까. 그죠? 생활의 편리성, 안전성,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돈 갖다 줬는데 나 받은 적 없거든? 통장 까봐. 거기 나올 거니까. 그래서 근거를 남겨 담는 통장을, 은행을 통하는 거. 그러니까 은행은 없어도 되죠. 단 생활의 안전성과 편리성에서 은행을 쓸다는 의미지 없어도 됩니다.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이라냐면 은행을 통한가 통하지 않는가 이것만 한번 따져보자고요. 내 돈 가는 길이 알면은 전부 다 직접금이고 모르면 간접금이요. 그러니까 전세금, 보조금 같은 거 생활보호법에 따라서 생활보호 대상자는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정확히 얼마 한다는 걸 알고 일일이 공무원한테 직접 가서 줘야 되는데 복잡하니까 은행 통장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10만 원 한 달에 넣어줬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간다 안다 모른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 이해하셨어요? 가는 길을 알면 직접금이고 모르면 간접금은. 그래서 주로 많이 나왔던 문제가 전세금하고 전세금 대출 구별하시다는 얘기. 무슨 대출 나오면 전부 다 100% 간접금융. 그죠? 전세금이 어쩌고 보호대상자 어쩌고 보조금이 어쩌고 환급금이 어쩌고 전부 다 직접금융. 구별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자,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직접금융 뭐다? 자금의 수요자 공급자가 거래가 중개기관 없이 그러니까 은행이 없어도 직접 되는 거. 그런데 왜 쓴다? 편리하게 만들려고. 이해하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접금융이란 말은 반드시 금융기관 중개를 통해서만 꼭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중개기관을 거쳐가니까 한 달이 건너가니까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단계적인 점다 버리고 제도금융 다 읽어보세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분과 부채. 두 번째가. 그러니까 요 얘기는 종류 얘기는 어쩌면 요거는 뭐로 나올까요? 박스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지문으로 들어갈 겁니다. 요거는 무슨 금융이다? 이거는 직접이다 간접이다. 지문 사이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쪽 전체로 따질 때 한 문제인데 저 같으면 요거 내는 게 정상 맞죠? 아니면 전부 다 섞어서 한다면 지문 하나가 되는 거지 요것만 가지고 딱 문제 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역시 똑같아요. 그 다음에 지분금융, 부채금융은 요렇게. 지분금융 또 부채금을 정확하게 또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바로 전 시간에 했던 영업수지 계산금 문제를 또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언제든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또 합시다. 가능초소득 맞죠? 제가 순서를 아직 못 외우고 있어요. 불러주세요. 그 다음 뭐 빼죠? 공실 및 불량부채 미회수금. 그러니까 작년도 문제가 회수 불가능한 임료는 영업경비에 포함되다. 틀린 말. 어디에? 공실 및 불량부채. 자, 그래서 조직폭력배 빌려줬다. 못 받은 것. 부도난수표 받은 것. 동생한테 빌려줬다. 근데 못 받은 돈. 전부 다 공실 및 불량부채 및 미회수금 여기에. 된 거죠? 그 다음에 생각전환 수입 기타 나왔습니다. 여기가 유효초소득 맞죠? 그 다음에 영업경비 또 반복입니다. 아까 포함되는 거 재산세, 소멸성 보험료, 유지관리비, 부가사용료, 공익비, 각종 수수료, 광고비 여기에 포함되고 맞죠? 포함 안 되는 거 공실 및 불량부채 포함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부채 서비스 밑에 있으니까 안 되고 영업소득세, 감가상각비 저 밑에 그죠? 자본회사 포함 안 된다는 얘기 이해하신 거죠? 여기에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포함되는 것하고 우리 수익방식 가면 저때 평가가면 임료 계산할 때 필요 재경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것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겹치지 않는 거 있으니까 기억하시다는 얘기. 예를 들어서 여기 감가상각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데 필요 재경비가 포함이 됩니다. 여기는 부가사용료 공익비는 포함이 되는데 저 뒤로 가면 부가사용 공익비는 포함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별을 반드시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순수익, 순영업수익 그죠? 그 다음에 뭐 뺍니까? 여기가 부채 서비스 그리고 빼고 나면 남는 게 세전수지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세후수지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쪽 얘기 하려고요. 요 두 개 관계 요걸 아까 뭐라 했습니까? 부채 감당률 맞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1이다 그 다음에 2다 또 아까 0.5 이렇게 1이 됩니다 1보다 큽니다 1보다 작습니다 요거 얘기하려고. 그래서 순수익이 아까 10억 나왔습니다. 부채가 10억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제로가 되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1이 됐다는 얘기는 세전수는 0입니다 그 뜻 이해하신 거죠? 10억에서 빼기 10억이니까 0 나올 거 아닙니까? 맞죠? 두 번째는 순수익이 이번에 20억입니다. 근데 부채는 10억입니다. 그럼 2 나왔으니까. 그러면 세전수는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순수익은 5억입니다. 부채가 10억입니다. 0.5 나왔으니까 마이너스다. 일단 여기까지 얘기. 그 다음에 여기 바로 뭐였습니까? 부채. 맞죠? 요거 뭡니까? 아까 세전세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지분 얘기.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분 얘기 나와요. 일단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든지 순수익에서 이거 먼저 빼고 남는 경우니까 항상 선부채, 후지분 언제든지 순서가 먼저 부채 빠지고 남는 것이 지분 맞죠? 그 다음에 부채를 똑같이 쓴 이유가 바로 뭐겠습니까? 네가 사업을 잘했건 못했건 은행은 딱 정해진 원리에 따라서 꼬박꼬박 뺏어가. 그러니까 돈 빌릴 때에 약정금리, 계약금리, 저당금리, 협정금에 따라서 내가 얼마 빌렸습니다. 한 달에 6개월 하고 약속하고 계약 쓰고 빌려온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꾸준히 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죠? 계약금리, 약정금리예요. 금리에 따라서요. 근데 이제는 어쩝니까? 내가 수익이 많으면 대박 나올 거 못하면 쪽박 나오니까 여기는 약정금리가 실적 배당. 그러니까 지분 얘기 나면 항상 뭐가 나옵니까? 언제든 실적이 꼭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서 여기는 약정금리 때문에 그 사람이 사업을 잘했건 못했건 은행은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안정적이라고 그래요. 안정적. 은행 입장에서는 여기는 안정적이요. 그런데 밑에 지분은 어쩝니까? 제가 돈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죠. 실적 배당은 고위험 고수익. 그래서 여기가 훨씬 더 고위험이고 그 다음에 고수익이요. 그래서 뭐 하려고 쓰고 있냐면 요것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놓고 따질 때 어디가 더 위험이 크다? 지분이 더 위험이 크다? 부채가 위험이 더 크다? 이거 우리 이해하는 문제. 지분금융이 훨씬 더 고위험이에요. 근데 얼른 생각하면 아닌 것 같은데 그래 극단적으로 갑시다. 은행에서 빚 빌려 사업해서 망했습니다. 나 배째세요. 들어 누울 수도 있어. 그럼 기다리면 탕감해 줄 수도 있어. 내가 망하면 누가 이론도 나한테 안 줘.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아직 문제가 안 나왔는데 요거 반드시 기억하시자고요. 우리가 대보자면은 부채는 나무돈이니까 위험이 크고 지분은 내 거니까 위험이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지분이 훨씬 더 고이며,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대가도 크다 작다 고수익이 나올 수가 있죠. 지금 말 이해하셨어요? 우리 상식하고 틀려요. 극단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제가 100억 들여서 사업했습니다. 근데 100억을 은행에서 빌려 사업했습니다. 제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다 쯤이니까 아무리 돈 갚을 나 없다, 알아서 해, 배째라, 그러면 나 안 갚을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내 돈 들여서 누가, 제가 100억 망했습니다, 누가 1원도 저 안 줘요. 제가 독박 다 써.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물어보면 틀리겠습니까? 우리 상식으로 보자면 대부분 지분은 내 거니까 위험 작은 것처럼 보이죠. 부채니까 위험 큰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고위험은 어디가 더, 지분이 훨씬 더 위험이 큽니다. 부채보다는. 이해하셨어요? 요거 꼭 기억하자니까요. 요거 나오면 100% 다 걸려요. 대부분 이거 딱 써놓으면 어쩌니까 지분보다 부채가, 지분이 더 고위험이다 그러면 아니야, 부채가 더 위험이 커. 그러기 쉽지 않을까요? 저거 주의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이 그만큼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만큼 더 수익이 대박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요거 하나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문제가 지금까지 4번 나왔다니까요. 근데 뭐만 나오냐면 종류만 물어봤으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여기에 종류가 뭐가 있었습니까? 지분 종류가 신디케이션, 이거 지분입니다. 리츠, 지분 맞죠? 요거요.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 지분 맞죠? 공모연 증자, 전부 다 지분 얘기요. 그 다음에 반대.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죠? 그러니까 밑에 지분 얘기가 뭡니까? 이게 바로 리츠, 여기에 속하는 거죠. 서둘러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역시 신디케이션, 여기에 속합니다. 또는 공모연 증자, 또는 조인트 벤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부채 들어간 뭐가 있습니까? MBS 대부분 케이스가요. 그 다음에 PF 사업이요. 그죠? 전부 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 종류를 전부 다 물어봤었으니까 이제는 또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역시처럼 요걸 물어보면 정상이 아닐까. 자, 기출문제 찾아갈게요. 어떻게 나왔는가. 자, 기출문제가 저 뒤에 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분과 부채 금액이 저 우리 뒤쪽에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분과 부채가 나왔을 때 얼른 못 찾고 있어 지금요. 예. 우리 교재 뒤쪽에가 있는가요? 안쪽에가 있는가? 오이 고맙습니다. 400 몇 페이지요? 18페이지요. 저보다 훨씬 낫네요. 예. 거기 21번 문제. 요거 찾으라고. 보시면은 다음 중 자금 상황에서 부채금에 속하는 모두 고르세요. 조인트 벤처 지분입니다.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는 굳이 우리 쉽게 말하자면 지분형 직접 투자인데 거액 소수의 집단. 지분이고 직접인데 거액 소수. 신디케이션은 소액 다수. 그러니까 신디케이션은 지분형 직접 투자인데 소액 다수의 투자자 조합인데, 조인트 벤처는 지분형 직접 투자,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거액 소수의 투자자 조합. 그 다음에 또 볼까? 두 번째, 부동산 유동화증권. 아까 유동화증권 MBS요. 저거요. 부채 맞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억번은 빠져야 맞습니다. 조인트 벤처니까. 부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기억번 빠지니까 1번 빠지고 2번 빠지고, 그 다음에 일단 두 개는 빠져나갔네요. 그 다음 니은번은 맞아야 안 맞아요? 맞으니까 들어가야 되고. 상환 사채, 부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모연 증자, 지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신디케이션, 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분 종류 하나만 해도 되니까 지분은 신디케이션이 어쩌고, 그 다음에 리치가 어쩌고, 조인트 벤처 어쩌고, 공모연 증자, 이런 거 전부 다 지분에 속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종류를 가지고 문제를 지금까지 여러 번 물어봤었으니까. 그래서 또 나와도 할 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요거 물어보고 싶어요. 어디가 더 위험이 큰가? 부채금보다는 지분금융이 고위험, 고수익입니다. 그거 하나 기억합시다. 이번 시험에서는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보시면 이제 대출 가능 총액 한번 골라보게요. 그래서 대출 가능 총액에서는 LTV하고 DTI하고 그런 문제요. 자, 그게 지금 우리 교재 보자면 414페이지. 거기 지분금융 종류 몇 개만 밑줄로 봅시다. 거기 B번에 보시면 414페이지. 거기 지분금융에서 B번 부동산 신디케이트,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 부동산 신탁, 리처, 그 다음에 보자면은 거기 공모연 증자 세 가지만 나머지 버리고, 거기도 굳이 구별하자면은
신디케이션은 지분형이고 직접 투자고 소액 다수. 지분형, 직접 투자자, 그 다음 소액 다수의 투자조합. 지분이고 직접 투자고 그 다음에 소액 다수. 신디케이션은. 그에 비해서 거기 조인트 벤처나 말은 지분이고 직접 투자. 여기까지도 똑같습니다. 근데 거액 소수의 투자자 조합. 신디케이션은 소액 다수. 조인트 벤처는 거액 소수의 투자자 조합. 차이점이. 그 다음에 거기 리츠란 말은 지분은 맞습니다. 근데 간접 투자. 구별할 수 있겠죠? 써볼까요? 그러니까 거기 첫 번째 신디케이션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인트 벤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리츠였습니다. 요래 썼을 때는 자, 공통점은 전부 다 지분. 여기도 지분이고 똑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는 직접 투자. 그 다음에 여기 직접이고 여기는 간접.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굳이 구별하자면은 여기는요. 신디케이션 가서는 소액 다수. 소액이고 그 다음에 다수의 투자자 조합. 근데 여기는 거액이고 그 다음에 소수의 투자 조합. 이 차이점. 이렇게 세 가지만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둘 다 이 두 가지 공통점 전부 다 일종의 투자자 조합을 만드는 건데 신디케이션하고 조인트 벤처는 거액이냐 소액이냐 다 똑같으니까. 근데 리츠란 말은 간접 투자 방식, 직접 투자 아니에요? 전부 리츠 기관에 간접 투자 보내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부채금액은 저당금액, 신탁금액, 주택 상환사채, 그 다음에 MBS 나왔네요. 종류. 그 다음에 오른쪽에 거기 주택금액 종류만 쭉 나왔는데 읽어보시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보시면은 거기 소비금융, 개발금융 아까 했던 얘기. 그러니까 소비금융은 수요자금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죠 수요자금융이고 저당대부, 장기 처리, 21제곱 분할 상환. 아까 요 얘기. 요거 좀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개발금, 개발금 같으면은 공급자금융, 그 다음에 개발금융, 건축대부, 단기, 고리, 분할상환, 분할지급, 일시부 상환. 구체자문요. 그 다음에 특수는 다 버립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뒤에 진짜 중요한 말은 뒤에 용어에서도 419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쭉 나왔네요. 미상환 전환금 다 뒤에 가면 금리감 다시 나오니까. 자, 버리고. 진짜 중요한 말은 거기 420페이지에 담보 인정비율 요구하고 그 다음에 421페이지에 총부채 상환 비율 요 두 가지. 이 시간에 가장 큰 골자는 요겁니다. 요것만 이제 해보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LTV하고 DTI 두 개 구별하는 거 아마 가장 골자는 요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첫 번째 LTV요. 론 투 밸류란 말은 대부 비율 또는 융자비율, 담보비율, 담보인정비율. 요거는 부동산 가치 또는 아니면 총투자액, 총자본. 그 다음에 여기가 대부액 아니면 융자액.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DTI. 요거는 debt to income이요. 그래서 총부채 상환 비율.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분모가 뭐였습니까? 연간 소득, 연봉이요. 여기가 연간 소득. 그러니까 요즘에는 요걸 더 먼저 따지죠. 소득 증명원 가지고 오세요. 그게 바로 아래쪽 얘기예요. 그냥 돈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먼저. 그 다음에 분자가 갚을 돈. 그런데 갚을 돈이 이번에 당해대출. 이번에 대출받은 당해대출 원리금. 여기 원리금이요. 그 다음에 더하기요. 기타 부채 이자액. 여기 뒤에 가서 기타 부채 이자액이요. 여기는 이자입니다. 이렇게. 요거 따지는 거. 두 개를 따져가지고 큰 거, 작은 거, 동시에 조건을 만족하면 항상 작은 것. 요거 따지는 문제요. 자, 그래서 오늘 드릴 문제 1번 이제 풀어보려고요. 자료를 근거로 추가 대출 가는 금액은 최대 얼마인가? 조금 복잡하게 써놨습니다. 추가 대출 금액이요. 총 대출이 아니라 추가 대출. 자, 보시면은 먼저 기존 대출 금액이 3천만 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해주택가치가 지금 그게 3만 만 원 아닙니다. 흔히 3만 만 원 읽으시면 안 되겠죠? 그게 뭡니까? 3억이란 뜻이죠. 3만 만 원 아니에요. 3억이에요. 그럼 먼저 첫 번째 뭐부터 따져볼까? 1번부터 따져보자고. 자, 1번.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거 3억입니다.
그 다음에 3억이고, 그 다음 비율이 얼마 좋겠죠?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대부비율이 60%, 여기가 0.6이네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여기는 X는 얼마일까요? 3618, 1억 8천. 됐죠? 그래서 여기는 X는 1억 8천. 일단 대부비율로 따졌을 때 다른 거 다 빼고 3억 나왔을 때 기존 대출금 따지지 마시고 일단 얼마까지? 1억 8천까지 받을 수 있다. 60% 따져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거죠? 자, 두 번째. 그런데 그 사람의 전소득이 5천만 원. 그러면 자, 2번 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2번 갑니다. 그럼 DTI는 연간 소득 5천만 원이니까 분모가 5천만 원 갑시다. 됐죠? 그러면 여기 비율이 얼마 나오겠죠? 그 비율 얼마 줬습니까? 대부분 LTV보다 DTI가 클까요? 작을까요? 대부분 작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LTV는 60에서 한 70 정도, 대충 60. 그러니까 DTI는 대부분 50 아니면 거의 40 정도. 대부분 DTI가 더 작아요. 대부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여기가 지금 40%니까 0.4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 나오겠습니까? 일단 2천만 원 나와야 되겠네. 그런데 2천만 원이 요거 있으면 포함해서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전체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연봉에다 갚을 돈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요 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빼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지금 5, 4, 20이면 2천만 원 나와야 되는데 기타 뭐가 있는가 봐야 되겠죠. 없으면 2천만 원. 있는가 없는가 봅시다. 이자가 1,000만 원 나왔네요. 그러면은 여기 1,000만 원 더해서 어쩌니까 2천만 원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X는 얼마다? 1,000만 원.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래서 요놈 했을 때는 X는 1,000만 원. 근데 1,000만 원은 요거지 지금 빌린 돈이 1,000만 원 아니라 1년에 갚을 돈이 1,000만 원이라는 뜻. 원리금이. 맞죠? 그러면은 하나 더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원리금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원리금은. 그러니까 원리금은 빌린 돈 곱하기 저당상수. 맞죠? 원리금. 그래서 원리금은 대출 총액, 대출액이요. 대출액 곱하기 그 다음에 저당상수. 여기요.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근데 지금 요거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요거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요놈 구하라는 소리 아닌가요? 대출액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그러면 대출액은 어떻게 바꾸면 될까? 하나 바꾸면 되겠죠? 자, 대출 총액, 대출액이요. 대출액은 뭐분의 뭐? 나누면 되니까 원리금을 저당상수로 나누면 되겠죠? 여기 저당상수요. 여기까지 오신 거죠? 자, 그럼 나눠봅시다. 원리금이 아까 얼마였습니까? 1,000만 원. 그 다음에 저당상수를 0.1을 주든지 딱 떨어지게 또 줄 겁니다. 0.0098 안 떨어져. 딱 떨어지게 준다니까요. 여기 0.1 줬으니까 그럼 여기 얼마나 씁니까? 1억까지 받는다. 일단 여기까지 왔습니까요?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니까 일단 작은 쪽이니까 일단 1억까지는 맞는데 하나 또 있어. 문제 여기까지 주면 간단할 건데 기존에 어쩌니까 대출금액 있어요 없어요? 7천만 원 있으니까 그럼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전체 대출금액이 얼마인가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죠? 추가 대출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1억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기존 거 포함해서 1억이지 빼고 1억이 아니라. 맞죠? 그러면 1억에서 기존 것이 얼마 있습니까? 3천만 원 있으니까 그럼 빼기 3천 해야 되니까 그럼 이번에는 추가로 얼마 받을 수가 있다? 7천만 원 받을 수 있으면 요 얘기.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러면 답은 나왔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한 문제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 1번은 그래도 많이 보셨던 문제, 2번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 2번하고 1번 차이점이 뭡니까? 2번은 부채 감당률을 쓰세요. 그 한마디. 그래서 보시면은 자산가치를 하는 것은 LTV고 자산가치를 구하는 것은 담보비율이고 그 다음에 현금수를 따지는 것은 부채 감당률. 자, 1번 거기에 자산가치요. 자산가치로 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LTV. 그러니까 2번 같으면은 다음 중에 담보대출 금액을 신청을 각각 얼마인가? 대상보도 가치가 10억, 그 다음에 거기 대부분이 60%니까 6억 나오는 거 맞죠? 이거 너무 쉽네. 그래서 아마 2번 문제를 2번과 4번 가지고 고민하면 제가 좀 이해를 해요. 1, 3번 가지고 고민하면 저 주저앉아요. 일단 무슨 말 이해하셨는가요? 그러니까 지금 자산가치가 바로 LTV니까 여기 지금 60%니까 0.6이니까 6억 금방 나올 거고. 여기까지 오신 거죠? 자, 6억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현금수지. 그러니까 현금수란 뭘 이용하세요? 영업수지 계산과정 문제를 쭉 이용하세요. 그 말이니까 현금수죠. 근데
거기 뭘 줬습니까? 부채 감당률 줬죠. 그러면 부채 감당률은 또 이제 부채 감당률 뭐분의 아까 뭐 했습니까? 부채 감당률은 뭐분의 뭐? 그죠? 부채 서비스분의 여기가 부채 서비스분의 순수익. 그죠? 그런데 부채 서비스 뭐분의 뭐? 부채 서비스 요거잖아요. 원리금. 원리금이 부채 서비스액이죠. 원리금 상환액을 다른 말로 부채 서비스액. 똑같은 얘기니까. 그러고 보니까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 총액, 대출액이요. 곱하기 저당상수. 그 다음에 여기가 순수익. 나왔죠? 그러면 지금 뭘 구하라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부채 감당률이니까 좀 요놈 구하라고 했으니까 순서 자리만 바꾸면 되구만요. 지금 요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요놈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대출 가능 총액이니까 요놈을 해서 6억 나오는 여기 얼마가 따지니까 그럼 모르시는 한번 써볼까요? 거기 부채 감당률 얼마 줬습니까? 1.2. 자, 1.2는 그대로 한번 써보자고요. 1.2는 대출 총액 X 네모 모르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저당상수가 얼마 나왔죠? 0.1. 그 다음에 순수익이 얼마? 1억 2천이요? 1억이요? 1억 2천이요? 요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구하라는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공식으로 만들면 어쩌니까 요놈은 자리만 바꾸면 되니까 결국 그러면 대출액은 어떻게 나옵니까? 대출 총액이요. 대출액이요. 대출액은 뭐분의 뭐? 여기가 부채감 요 자리만 두 개 바꾸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가 부채 감당률. 그 다음에 곱하기 저당상수. 여기가 순수익이니까. 맞죠?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그럼 부채 감당률 거기 보니까 1.2 곱하기 저당상수가 0.1 순수익이 얼마? 1억 2천. 왜 이렇게 딱 수사가 맞게끔 되는데?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1억 2천을 0.12가 되죠. 그러니까 10억. 됐어요? 여기까지 오신 거죠? 여기 10억 나왔네요. 그러면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죠? 하나만 건다면 6억이 될 수 가능하겠죠. 근데 따로따로 지금 물어봤으니까. 그러면은 자산가치는 6억이고, 그 다음에 현금수는 얼마? 10억. 만약에 이 문제를 좀 더 비춘다면은 이럴 때 대출 가능 총액은 얼마입니까? 6억. 이해하신 거죠?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려면 금액이 큰 거, 작은 거. 작은 게 맞으니까. 따로따로 봤을 때에는 6억, 10억 답은 나왔죠? 근데 이럴 때 대출 가능 총액을 구해보세요 한다면은 작은 쪽이니까 6억이 맞죠? 여기까지 오셨어요? 예, 여기까지만요. 안 되면 오세요. 그 다음에 오후에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식사하시고 2시 40분부터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3시 반부터 해설하는 이런 걸 하니까 오후에 하실 분들은 오후에 뭐 문제풀이 하는 것은 이해하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어디서부터 하냐면은 다음 주에는 이제 거기다 끝났으니까 이제 저당상환 여기서 갑니다. 나머지 다 버리고 다음 주에는 거기 상환 방법 그러니까 424페이지에서 금융 다 끝내고 개발까지 갑니다. 그럼 개발까지 좀 읽어오셔야 될 그냥 오셔야 될까요? 읽어오셔야 되겠죠? 고생했습니다.